대구 팔공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부인사. 신라 왕실의 원찰로 지어진 부인사는 지금은 그 규모가 축소됐지만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39개의 부소감자를 관장했던 사찰로 무려 2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며 수도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석축과 성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곳에 선덕로라는 전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미륵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해마다 음력 3월 보름이면 여왕을 추모하는 숙모제가 봉행됐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불교의식에 따라 향과 쌀, 꽃과 과일, 차와 촛불, 이 6가지를 올리는 육법공양이 이어지고 선덕여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음악이 사찰을 가득 메웠는데요. 불교에서도 신라의 왕을 추모하는 행사로는 선덕여왕 숙모제가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삼국이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던 시대, 과연 선덕여왕의 정치 운명과 행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흔히 인간, 공간, 시간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이 과목은 공간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사를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역사 탐구를 심화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 과목은 4개의 부로 형성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 통치와 지배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 신라 선덕여왕에서부터 김춘추에 이르기까지 권력 변동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서 이 중대 전환기의 시기, 이 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교대 임기한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이번에도 경주 다녀오셨죠? 예. 예, 아마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권력 변동의 현장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그런 답사가 아닐까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선덕여왕 최초의 우리나라 그 여왕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부터 김춘추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은 신라 시기에서도 어떤 전환기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전환기로 잡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선덕부터 진덕, 그다음에 태종 무해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는 그 신라 사회의 전환만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세기 말 7세기 초에서 걸쳐가지고 이제 중국 대륙에서 수와 당이라는 통일 제국이 등장하고 그 통일 제국의 힘이 주변 국가에 뻗어 나가면서 잘 알다시피 고구려의 침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 속에서 또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졌던 이 삼국 간의 충돌,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국제적인 정세 변화와 연관되어서 신라 사회 내부의 어떤 정치적 변화도 같이 이 궤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변동되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런 정치적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처음으로 그 여왕이 즉위했다는 사실, 이를테면 당시 귀족 사회였고 그 당시 남성 귀족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왕이 즉위했다는 건 상당히 지금으로 보면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기한 사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째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 사실 그 신라 시대에도 여왕이 즉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라만이 아니라 이 주변 국가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백제나 고구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 여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빈정거릴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 선덕이 여자로서 왕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당시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던 부분인데, 이 선덕의 아버지인 진평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기 딸인 선덕을 왕위에 오르기 위해, 즉위시키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그 작업들을 사전에 진행을 시키고, 그 결과 이제 선덕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어 성골 가계의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평왕 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진평의 입장으로서는 바로 자기 딸에게 물려준 셈인데, 한편으로 본다면 당시 김춘추라는 인물이 선덕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혈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인망도 있었을 텐데 왜 김춘추 경우는 제외가 되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성골 남성이 없어서 선덕이 왕이 즉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 자체를 따지고 보면 진흥왕의 그 같은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선덕은 장자인 동륜 계통, 동륜, 진평, 선덕으로 이어지는 계보고, 그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사륜, 그다음에 용춘, 김춘추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입니다. 그래서 계보상으로 볼 때 김춘추는 전혀 선덕과 구분되어 있는 계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골이라고 하는 것이 선덕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평은 왕계에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성골 가계 의식이 등장했던 또 다른 그 배경으로서는 그 김춘추의 이제 할아버지 진지왕이 귀족들의 견제를 받아서 폐위되었던 이런 정치적 상황이 사실은 그 김춘추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이런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쩌면 여왕으로서 즉위했다는 사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상당히 전환기라는 사실, 이런 점에 따라서 이 선덕 여왕에 관한 설화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신라 그 왕들 중에 선덕만큼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왕도 사실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유명한 선덕 여왕의 그 영민하고 똑똑함을 보여주는 지기삼사라는 이 세 가지 설화도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사실은 그 선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유적들이 지금 현재 경주에 곳곳에 남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황룡사 구층탑이라든가 또는 첨성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덕과 연관시켜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경주에 가면 선덕의 이미지들을 여러 군데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유적을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만, 우선은 선덕 여왕의 명하고 그 밑에 있는 사천왕사 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방이 확 트여서 아주 광활해 보이는 이곳은 울산으로 가는 국도 옆에 있는 사천왕사 터입니다. 선덕여왕 능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해 있죠. 선덕여왕은 낭산 남쪽 도리천에 능을 쓰라고 유언했는데요. 훗날 그 아래에 사천왕사가 창건됩니다. 사천왕사는 불력의 힘으로 당의 침략을 막고자 문무왕 때 완공된 사찰입니다. 지금은 금당터와 쌍탑이 있던 흔적만 남아있고 많은 것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당시 불교는 크게 번성하여서 신라 국력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했는데, 선덕여왕 집권 시엔 여왕의 권위가 불교적 색채로 더욱 짙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우리 사천왕사 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천왕사는 절 자체로도 굉장히 문무한 때 중요한 절입니다만, 무엇보다 그 선덕여왕의 그 지기삼사 중에서도 세 번째
선덕 여왕의 능을 그 도리천에 위치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걸 완성시키는 그런 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특히 그 선덕 여왕의 경우에는 이 지기삼사라고 하는 이 선덕 여왕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일화가 전하는 다른 신라 왕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유독 선덕 여왕이 이런 일화가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도 이제 선덕 여왕이 신라에서 최초 여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왕의 즉위에 대해서 갖는 의구심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지만 남자 못지않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설화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지기삼사 설화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덕 여왕은 그 성굴의 관념, 그 다음에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기삼사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왕이 됐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이 됐지만 여자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정치 운영이 그다지 녹록지 않다.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사실 이제 지기삼사라고 하는 것은 선덕 여왕이 뛰어난 예지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선덕 여왕이 그 정도로 이 정말 예지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아닌 여자가 왕이 돼서 이렇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결국 비담이 난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난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미래에 대한 예지력과 선견지명을 갖고 있었다는 지혜로운 선덕 여왕. 이제 그의 능으로 가보시죠.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이곳이 바로 선덕 여왕이 잠든 곳입니다. 성은 김씨이며 이름은 덕만. 아들이 없던 진평왕의 큰딸로 태어나 16년간 왕으로 재임한 선덕 여왕은 반란의 와중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선덕 여왕은 즉위 후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라 귀족들의 반감에 부딪히고 당태종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했던 만큼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선덕 여왕을 둘러싼 안팎의 정치 현실은 끊임없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선덕 여왕릉 그리고 사천 왕사터 경주 중심에서 본다면 남동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얼핏 화면을 보면서 이게 선덕 여왕에 대한 추모의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이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네, 사천왕사 자체는 이 문무왕 때 이 당의 침공 소식을 듣고 불력에 힘입어 당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사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기삼사에서 본다면 그 선덕 여왕릉을 도리천에 위치시키는 그런 그 결정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도리천과 그 사천왕천이라는 관계에서 본다면 이 사천왕사는 선덕 여왕과 뭐 관련이 있는 신라인들에게는 그런 공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덕 여왕이 즉위하기 전에 반란도 있었고 그래서 선덕 여왕의 입장으로서는 여왕으로서 즉위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불안한 마음을 불교를 많이 활용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신라가 불교가 들어와서 점점 이제 번성해가는 과정이었고 이 불교가 이제 호국 불교로서의 성격을 갖고 또 왕실 불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불교 자체가 종교이지만 정치적인 이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잘 활용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선덕 여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선덕 여왕이 가장 활용했던 것이 황룡사 구청탑이 아닐까 합니다. 자, 함께 황룡사 구청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궁궐태로 낙점됐던 땅, 하지만 용이 나타나 절이 됐다는 이곳, 바로 황룡사 터입니다.
진흥왕 때 창건된 황룡사는 선덕여왕이 이곳에 구축 목탑을 완공해 호국 정신이 깃든 신라 제1의 사찰로 그 유형을 더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바에 따르면 황룡사의 전체 경역은 약 2만 5천 평에 달한다고 하는데 절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황룡사 구축 목탑입니다. 그 황룡사 탑이 이렇게 지금 복원도를 만들게 된 그 근거가 지금 이게 한 층이 어떻게 됐을까 보고 그 위에 하나씩 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층은 일본, 중화, 오월, 탕나, 응유, 말갈, 당국, 여적, 예맥 9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 60m 이상 60m 이상 되니까 60m 높이면 20층이 넘는 그렇죠. 20층 높이인데 20층 훨씬 넘을 수도 있어요. 신라를 보호하고 그들을 제압하겠다는 선덕여왕의 호국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이제 황룡사 9층 탑자리입니다. 요새식으로 따지면 이제 당시 서라벌의 랜드마크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 우리 서라벌 시내를 다 굽어볼 수 있는. 정도로 그 반대로 보면 이제 서라벌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 그런 이제 탑이라는 건데 그런 규모라고 한다면 특별히 원래 탑이 있는데 그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는 어떤 선덕여왕의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이제 선덕여왕 시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쪽의 백제가 집요하게 신라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 전쟁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 위급함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백제 공격을 극복해야 되는 국가적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뭔가 백성들에게 이 그 신라 서울이었던 경주에 살고 있었던 지배층은 물론이고 전체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 백제의 침략 혹은 고구려의 침략으로부터 신라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상징물로서 부처의 힘으로 우리는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통해서 선덕여왕이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저희가 찾은 곳은 월성입니다. 신라시대 왕성인 월성은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반월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흙과 돌을 섞어 쌓았던 옛 성벽의 자취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 월성 북쪽으로 걷다 보면 첨성대가 나옵니다. 첨성대는 동양 최초의 천문대로 그 원형이 아직까지 잘 보존돼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석조물입니다. 당시 신라인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왕의 운명과 연관돼 있다고 믿었던 만큼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왕권 유지에 큰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 선덕여왕 때 첨성대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첨성대는 이름상으로 이제 천문대 같은데, 그 첨성대 남쪽에는 월성이 있고, 북쪽에는 이 왕릉들이 있다고 보면, 이 첨성대도 어떤 정치적 성격을 갖는 그런 상징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천문 관측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고요. 근래 들어와서는 이제 이 생김새가 보면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마치 우물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늘과 연결되는 우물, 그래서 하늘 우물이라고 하는 견해들이 근래에 이제 나와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물 같은 경우는 신라 시조인 혁거세가 탄생한 곳이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 옆이었고 그의 부인이었던 아령 부인이 태어난 곳도 이제
우리가 아령정이라고 하는 우물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자체가 아주 우물 신성하다 자체가 이런 것이죠. 신성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신성한 인물들이 태어나는 곳 이렇게 의미 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덕여왕대에 특별히 이러한 천문관측 시설을 우물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선덕여왕의 왕권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형태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역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황룡사 구축탑하고 더불어 이 첨성대도 예, 선덕여왕의 어떤 왕권에 대한 상징적 예,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황룡사 널찍한 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만큼 경주를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가끔 내려가면 꼭 가보는 것이 저곳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저 넓은 틀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그 황룡사가 있던 자리는 그 일반 주거지가 있었던 자리는 아니었고요. 아마 조금 낮은 데라서 이제 저습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는 이제 궁을 만들려고 했다가 예. 이제 황룡이 나타남으로써 그곳에 이제 절을 짓게 됐다. 그래서 황룡사가 됐다라는 이제 연기 설화를 보면 그 지역이 근데 또 규모 자체가 방 4개 정도가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신라 왕경이 이제 개발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널찍한 터를 확보하고 또 신라를 지키는 호국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이제 황룡사가 그 공간에 위치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저습지에 웅장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사실이겠죠. 예, 뭐 그 시기에 이제 도성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되게 그런 지역들이 일종의 요새식으로 따지면 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죠. 예. 어쨌건 황룡사를 선덕여왕이 짓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시도한 건 아니지만 완성한 것은 선덕여왕이라는 점에서 제일 이 황룡사를 활용을 한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탑이 중심입니다. 예. 그 탑을 새로 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황룡사를 이용하는 불교를 이용하는 선덕여왕의 이제 의지 또는 그런 전망들을 좀 엿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첨성대의 경우는 불교 유적은 아니지만 이거 역시 왕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첨성대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 자체가 월성과 그다음에 대릉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던 이 관청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뭐 첨성 천문 이런 것 자체가 하늘의 뜻의 반영이고 하늘의 뜻을 읽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시 선덕여왕으로 돌아가 볼까요? 선덕여왕의 인물됨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귀족들에 의해서 선덕여왕이 추대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김유신과 이제 결합시키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도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이제 그 왕실, 왕권과 이를 견제하는 이제 귀족 간의 어떤 정치적인 역관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춘추의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귀족들에 의해서 폐위가 됐고요. 그 뒤에 왕이 올랐던 진평왕 역시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그 결과 이제 선덕이 즉위를 하게 되죠. 또 진평왕은 자신의 그 왕실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 그 폐위되었던 진지왕의 아들 용춘, 바로 예. 김춘추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용춘과 자신의 둘째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진지왕계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어서 선덕 역시 이 김춘추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이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로서 이제 김춘추와 김유신의 이제 결합을 그 왕이 승인하는 이제 이런 설화도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왕권 강화가 계속되니까 귀족 가운데서 세력이 있던 비담 같은 경우 참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담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비담은 선덕여왕 때인 645년에 상대등에 오르게 됩니다. 상대등은 그 왕 다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그 권력을 누리는 자리고요. 귀족들의 회의체인 화백회의 의장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등에 올랐다는 얘기는 비담이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영향력과 지위를 갖고 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는 다른 비담과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선덕여왕 때의 중요한 이 정치적 사건이니만큼 비담의 난에 대해서 그 역사 현장인 명활산성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보건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선덕여왕 말년 신라 최고의 관직인 상대등이 왕권에 도전하며 반란을 일으킨 곳입니다. 지금은 무성하게 자란 풀과 무너진 성벽들만 남았지만 역사적으로 수도인 경주를 방어하며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던 요충지입니다. 상대등 비담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야심으로 염종과 함께 군사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킨 곳이 여기인데요. 당시 비담의 반란군과 선덕여왕의 친위군인 김춘추와 김유신의 군사가 서로의 존망을 놓고 싸웠던 장소입니다. 남문이라든지 서문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한번 전체 규모. 예, 우리 지금 명활산성에 와 보니까 마침 최근에 발굴을 해가지고 그 치라든가 성벽의 아주 웅장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네요. 이것만 봐도 이 명활산성이 상당히 크고 견고한 산성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비담이 이 성을 근거지로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 비담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주된 명분이 그 여자가 군주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걸 이제 명문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제 선덕여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다시 또 그것을 명문으로 내세우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어떤 정치적 동기가 뭘까 좀 궁금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실제로 주시죠. 이 선덕여왕 제2 시기는 백제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가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을 계속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왕이 된 게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여자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정치를 잘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643년에 당태종에게 찾아갔던 신라 사신에게 그때 당시는 사실은 군사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갔던 것인데 당태종이 이제 신라 사신에게 너희 나라 신라는 여자가 왕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스리지가 않으니까 자기 왕족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신라 왕으로 내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라의 이제 여왕의 존재에 대해서 이웃 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게 비판적인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태종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신라 귀족 사회에는 굉장히 큰 이 파장을 일으켰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은 어차피 지금 왕으로 있기 때문에 교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덕여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다시 남자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게 당시 귀족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선덕여왕이 죽으면서 그 후사가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인 진덕여왕으로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었던 이제 비담을 비롯한 귀족 세력들이 반란을 이제 일으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왕이 여자가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선덕보다는 선덕 뒤에 이제 진덕을 염두에 둔 거다. 어쨌든 이 비담이 당시로서는 귀족의 어떤 입장들을 한쪽에서 대변했는데 월성을 장악하고 있던 선덕과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제
김춘추와 이제 김유신이죠. 예. 결국 그 대립에서 비담의 패배는 예. 김춘추와 김유신이 예. 승리를 거두고 예. 예. 이제 진덕이 왕이 됐지만 예. 향후에 이제 그 김춘추가 왕위로 가는 단단한 길을 예. 탄탄한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담 세력이 여기서 이제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여왕의 거듭된 즉위에 대해서 반대하던 보수적인 성격의 귀족 세력들은 상당히 많이 제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한 30명 정도 귀족들이 연루돼서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은 김춘추, 김주신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귀족 세력이 상당 부분 이제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진덕여왕 시기는 왕은 여성으로서의 진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김춘추와 김유신 연합 세력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김춘추가 왕위로 오르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 비담의 난을 진압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명활상성은 우리 참 잘 안 가보게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빨리 복원이 돼서 좀 더 이 경주 역사가 더 풍부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반란이 열흘 만에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예, 이 비담의 난 때 재미있는 이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양군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 별이 월성 쪽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담 쪽에서는 이건 이제 여왕이 패망할 징조다 해가지고 그 기세가 등등해서 사실은 월성 쪽에 있는 이 선덕여왕의 친위들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김유신이 밤에 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하늘로 올려보내고 다음 날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심을 안정시키고 거꾸로 이제 비담의 군이 사기가 떨어진 걸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제 반란을 진압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비담의 세력이 역시 이렇게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반란 중에 선덕여왕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이후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그 비담의 난이 일어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선덕여왕이 이제 와병 중에 있어서 아마 후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 후계로 진덕을 지목했고, 그래서 이 비담 쪽이 또 여왕이냐라는 이런 이제 명분을 걸고 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 선덕 이후의 후계 문제가 당시 귀족 사회 내부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진덕을 지목하게 했던 것도 역시 당시 그 김춘추와 김유신이 당장 왕위에 오르기 어려웠던 이런 과도적인 상황의 어떤 그 계획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김춘추와 김유신 이 두 사람의 활동이 어땠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왕위를 노리는 반란군의 기세를 연 하나로 제압하며 천신과 민심을 얻은 뛰어난 지략가, 신라의 장군 김유신의 능입니다.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숭배되면서 사후 200년 뒤엔 왕으로 추대돼 흥무대왕으로 불렸고, 지금처럼 묘가 아닌 능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유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한 사람, 선덕 여왕의 조카였고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이 된 남자, 바로 이 능의 주인인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살아생전 김춘추는 뛰어난 외교 능력과 김유신의 군사력을 발판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며 신라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유교를 폭넓게 받아들입니다. 낡은 신라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신라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 개혁적인 인물인 셈이죠.
김춘추가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김유신의 힘을 받아서 예. 김춘추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김유신은 군사적인 예. 업적을 쌓고 예. 김춘추는 이제 외교적인 업적을 쌓는데 예. 결정적으로 이제 김춘추가 중국에 예. 당의 태종을 만나고 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청병을 하러 갔다 왔죠. 예, 예. 갔다 오면서 이제 중화 정책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예, 예. 이렇게 김춘추가 이제 중화 정책을 취하게 된 어떤 배경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제로 이제 김춘추가 이제 당에 가서 당태종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군사적인 원조를 이제 창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문물 제도를 신라에 이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태종에게 그런 걸 확실하게 이제 표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의 국자감을 직접 가서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따라갔던 자신의 아들 문왕을 네. 그 당에 계속 그 태종을 수기하는 형태로 해서 머물게 하고 이제 돌아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김춘추가 당에 앞으로 신라는 이렇게 이제 당의 의중에 부합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돌아왔던 것이고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당 제국의 어떤 이 힘을 빌려서 신라를 이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어떤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관복 자체를 당나라의 관복으로 신라 관복을 바꾼 거라든지 그리고 연호조차도 원래 신라 고유 연호가 있었습니다만은 태화라고 하는 진덕여왕의 연호를 이제 버리고 당의 연호였던 영휘라고 하는 그 연호를 채택함으로써 당나라에게 이제 보다 분명하게 신라는 당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김춘추가 이제 즉위하게 되었을 때 신라가 더 적극적으로 당의 문물 제도를 수입하게 되고 신라에 적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화 정책이 이제 당의 환심도 사고 예. 또 한편으로는 당의 새로운 문물을 들여온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거죠. 예. 결국은 우리 우예랑릉 앞에 있는 저 유명한 예. 귀부와 이수도 예. 아마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라왕에. 예. 저런 것도 결국 당 예. 문물을 수행한 하나의 결과다. 예, 이렇게 그렇게 볼 있겠군요. 수가 있겠죠. 예. 예. 그 이전까지 귀부와 이수를 갖춘 비석이 그 뭐 선덕여왕이라든지 진덕여왕이라든지 아니면 진평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저런 비석 그리고 귀부 이수를 갖춘 중국적 색채가 아주濃厚한 그런 것들이 이제 신라 사회에 출현하게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춘추가 왕에 등장한다, 왕에 즉위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야망을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김춘추가 뜻하고 의도했던 예. 그런 정책적 입장에서 본다면 신라 사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도 예. 초래할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긴 경주 인근 간포 앞바다입니다. 바다 위 대왕암이 바로 용이 된 문무왕의 해중릉입니다. 죽은 뒤 용이 되어 왜구를 맞겠다는 문무왕 뜻이 정말 효력이 있는지 아직도 이곳엔 구복을 비는 이들이 찾아옵니다. 태종무열왕 뒤를 이어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왕은 사천왕사 창건처럼 위기 때마다 불력으로 나라를 지킨 일화로 유명합니다. 유교를 체제화했던 김춘추와는 사뭇 다른 행보처럼 보이지만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의 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춘추와 김유신 두 인물의 능과 이들의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두 무덤을 다니면서 둘 다 그 서천의 서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그런 의도가 있게 조성이 됐다고 봐야 합니까? 예, 그 무일왕릉은 확실히 의도적으로 그 위치가 이제 선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무열왕릉이 위치한 것을 서학동 구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열왕 위쪽에 왕릉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거는 무열왕의 그 선조왕인 이 진흥왕이라든가 이 버풍왕의 이제 그 능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밑에 무열왕릉이 위치한다는 것은 무열왕의 그 왕계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이제 능의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김유식 능의 위치가 왜 거기 위치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좀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덕이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춘추, 무열왕 경우는 유교를 활용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그 시대 상황이 또 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그런 단계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마 그 김춘추가 갖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신라 사회를 좀 이렇게 바꾸고 개혁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전망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가서 당의 문물을 보면서 유교적 정치 이념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무열왕이 갖는 어떤 그 정치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신라의 경주에서의 그 중요한 역사 유적지를 권력 변동의 현장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적과 어떤 그 역사적 의미를 결부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유적을 다녀보면서 즉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유적들이 역사의 현장들이 보여주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 기억들을 되도록 보면서 역시 그 역사 후대의 역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엄중함,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인들에게 다시 되새겨지고 평가되고 하는 이제 그런다는 점을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역사의 현장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으로 건너가서 세종의 초정 행차와 거기에 담겨있는 민본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